자, 저번 시간에 제가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이제 가장 기점으로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아마 조금 빠르게 되면 다른 채널까지 아마 그렇게 제가 좀 확인을 할 건데요. 그런 채널들을 만드실 때 각각의 채널들은 통일성을 줘서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격증 수험서 따는 어떤 사이트라고 했을 때 에듀윌이라는 어떤 사이트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딱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에듀윌 하면은 딱 노란색부터 딱 생각이 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채널들은 다 통일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보든 아니면 지하철 광고를 보든 똑같은 그런 색깔의 똑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광고가 이어지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내가 만약에 그 브랜드를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알게 모를 신뢰감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 채널 디자인은 통일성을 주어서 브랜드의 신뢰감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각각의 이제 주요 색깔들을 만들죠. 삼성 하면 파란색, LG 하면은 약간 붉은색인데 좀 약간 한 톤 죽은 붉은색, 그쵸? 이런 색깔들을 활용하는 이유가 브랜드의 어떤 신뢰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더 크게 보이고 체계적이어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블로그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에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블로그는 꾸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일 대략 한 3개 정도 원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포스팅을 하시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일 1개나 2개나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는 거죠. 트위터 같은 걸로도 마찬가지로 퍼뜨리는 도구를 활용할 텐데, 공식 블로그에서 발행한 컨텐츠는 일일 3개 선별해서 릴리즈 발행해라 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침에 한 건, 점심에 한 건, 저녁에 한 건 이런 식으로 좀 텀을 줘서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개를 똑같이 발행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발행하자마자 그 다음 거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는요, 그게 이제 섀도우 밴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는 발행을 했지만 사람들한테 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마케터들이 너무 그러니까 지나치게 마케팅하는, 즉 어뷰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약간 텀을 들여서 발행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왕에 텀을 들여서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발행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주면 좋으냐면은 내 고객들이 주로 약간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는 약간 쉬는 시간들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때가 되냐면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근데 출근을 할 때면 되게 바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할 게 없어요. 책을 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신문을 볼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만약에 발행이 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 거를 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점심은 보통은 1시간 이렇게 점심시간이 주어져 있겠지만은 1시간 내내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컷을 해요. 예,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예, 그렇게 금방금방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여유롭게 좀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같이 대화를 나누시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 발행이 된다면 역시 또 그런 컨텐츠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퇴근 시간도 괜찮을 거고요. 아니면 자기 전에. 물론 자기 전에 원래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자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주무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런 시간대를 선별해서 발행하신다면은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고객들이 딱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선별이 돼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 홍보나 컨텐츠 홍보 같은 것들은 페이스북에 보시면 페이지 이벤트가 있어요.
또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실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브랜드 홍보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실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라면 네이버 톡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면은 고객과 실시간 상담 창구로 활용하시면서 각종 이벤트 안내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 개인 카카오톡을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픈 채팅방에 1대1 채팅방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고객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놓게 된다면, 그러니까 친구 추가를 고객이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내가 그 친구들한테 각종 어떤 이벤트를 문자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다면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톡톡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이버 톡톡은 그냥 네이버로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의를 남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담 창구를 한 곳만 열어놓는 것보다 여러 곳을 열어놓을 수 있다면 고객들의 상담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일단 저희가 카카오톡도 상담 창구를 열어놓고 네이버 톡톡도 상담 창구를 열어놓으면요. 아무래도 카톡에 비해서 네이버 톡톡은 상담이 좀 덜 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네이버 톡톡으로도 상담이 와서 실제 학원에 이제 등록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카카오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는 전화 상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뭐 어차피 무료잖아요.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기획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제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내가 주로 이제 상대를 하게 될, 그러니까 내 제품을 활용하게 될 고객들이 어떠어떠한 채널들에 많이 머무르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떠한 컨텐츠들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이제 기획이 나오게 될 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낸 채널들을 가지고 공식 채널을 만드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내 경쟁업체들이 일단 많이 실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쟁업체를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시고 그 경쟁업체들에서 어떠한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채널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잡히게 되고 그 채널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휴도 맺고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이제 자료가 쌓아지게 되면은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유를 하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절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일단은 무작정 하시기보다는 벤치마킹을 하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들, 다른 업체들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는 다른 업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사의 브랜드와 주력 상품을 분석하시고 내 주력 상품을 활용하실 타겟들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채널에 대한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획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러한 컨셉으로 나가면 되겠다라는 컨셉과 방향이 설정이 될 테고요. 그에 맞는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기나 커뮤니티, 콘텐츠 공모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슬슬 기획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벤치마킹이 끝나면 이제 공식 채널을 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몇몇 가지 채널들을 선택해서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채널을 다 다루면 물론 좋기야 하겠지만 실제로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한정이 있고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 하려고 해도 다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 금방 질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채널은요. 주력 채널을 몇 개 만들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식 채널을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제작을 하실 땐 자사의 마케팅 분야에 맞는 채널을 골라서 제작을 하실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식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서 아까 생각했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외부 홍보 채널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외부 홍보 채널을 운영하라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제가 되게 잘 가르쳐요. 저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믿어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근데 만약에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여기 되게 잘 가르쳐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더 믿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주변에서 떠드는 거에 사람들이 동요될 확률이 더 높다고 해요. 또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뜻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 운종의 심리랄까요? 그걸 이제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외부 홍보 채널을 운영하라는 건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체험단이나 기자단 또는 서포터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어떤 컨텐츠를 이용해서 어떤 후기를 쓴 것처럼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일단 나도 물론 공식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 여기 제품이 좋다 또는 여기 옷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러면은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람잡이 역할을 할 외부 홍보 채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휴나 체험단 같은 게 돈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게요. 일단은 돈이 드는 거는 체험단 같은 경우 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잘 찾아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만 제공해줘도 어떤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좀 잘 적어주실 그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또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외부 홍보 채널도 좀 운영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난 거기까지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번에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네이버에는 개인 계정을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했어요. 각각의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정에서 뭘 적고 저 계정에서 뭘 적었는지 사람들이 이 계정과 이 계정이 같은 계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은 공식 채널로 운영하시고 2개의 계정은 일상 글들을 올리시면서 중간중간 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입장으로 적으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뭐 가족분들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한다면 블로그 자체가 한 12개 뭐 넘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기가 일단 비용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사실 그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샴푸를 판다 그럼 샴푸를 제공을 해주고 그에 대한 후기를 적게끔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비용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 체험을 해보고 글을 쓰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우리가 할 때 어찌됐건 간에 비용이 들었죠. 뭐 체험단을 운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자사의 제품을 제공을 했더라도 어쨌든 그것도 비용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를 열었을 때 또는 어떠한 그런 체험단을 운영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러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일어났을 때 어떤 방문자가 얼마나 증가를 했고 어떠한 내용들로 검색을 했고 뭐 조회수는 얼마나 늘었으며 또는 뭐 좋아요나 팬의 참여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 마케팅을 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 마케팅을 또 진행을 하겠고 만약에 결과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다면 원인을 찾아서 그러니까 약간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다시
고쳐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채널은 내가 운영하는, 즉 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체험단이나 기자단, 서포터즈와 같은 어떤 언론 홍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과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는 외부 홍보 채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채널에서는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저번에 이제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홈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블로그, 카페, 뭐 또는 뭐 네이버 포스트, 그리고 페이스북 안에 있는 페이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이런 것들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의 것들이 이제 고객 응대나 바이럴 채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건 바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바이럴 채널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나의 브랜드랑 제품명이 어떠한 키워드에 반응하는지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키워드에서 나의 브랜드나 제품명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이 무엇인가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원하고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키워드가 보이는 거예요. 일단 내가 만약에 쇼핑몰이고 판매하시는 어떤 사장님의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도요, 그 고객을 분석해서 그 구매자의 입장에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객이 보았을 때 설득력이 있는 글처럼 보여지거든요.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 때 마케팅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 글이 적혀질 수 있도록 아마 좀 연습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키워드에는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이슈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 과정을 운영할 때요, 한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 글이 그러니까 포스팅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키워드로 검색에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사장님의 답변은요, 부동산이었습니다. 왜냐면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셨으니까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찾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중곡동에 새로 이사를 오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사를 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주로 찾아봐야 할 게 무엇일까요? 부동산하고 찾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형편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투룸이라든지 쓰리룸이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아니면 주차를 해야 되면 주차 공간이 있는 걸 찾아보겠죠. 아니면은 난 신축 빌라에서 사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마 찾아볼 거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써주셔야지 그에 맞는 검색 결과로 나오죠. 근데 부동산은 너무 키워드가 컸던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일단 생각하는 게 대표자님,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는 내 브랜드가 그렇게 큰 키워드에서 찾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여성 의류로 찾아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성 의류라고 그 검색창에 치시는 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인가 옷을 사려고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 원피스를 산다 그래도 원피스라고 안 치고요. 예를 들어서 소재를 적거나, 그죠? 약간 뭐 프레아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면 그런 식으로 적거나 약간 이렇게 세부 키워드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들 여기서 착각을 하시는 거는 그냥 큰 키워드에서 내게 그냥 어쨌든 잘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그 키워드가요 굉장히 비싸요. 한번 클릭당 단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과외라고 과외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자면 수학과외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을 때요. 키워드의 단가가 얼마였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클릭당 단가의 키워드 제일 작은 거는 70원이에요. 그리고 부가세가 7원 붙어서 아마 뭐지? 플러스 뭐라고 하더라? 잠깐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우리가 쳐보면 파워링크라는 요 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나머지 11등서부터가 비즈 사이트란 데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근데요, 이거 한번 클릭하는 게 아까 77원이 아니고요. 얘가 한 8천 얼마, 9천 얼마 해요. 한 번 클릭당. 그러니까 10만원 채워놓고 광고한다면 그냥 금방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요 앞에 뜨고 이 사람이 뒤에 뜬 이유는요. 예를 들어 얘가 8,000원이면 얘는 7,900원이라든지 얘보다 조금 낮게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뒤쪽으로 내려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금액 채워놨던 충전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지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이걸 눌러서 없애려고 해요. 얘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막 하고요. IP를 다르게 해서 공격을 해서 얘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서로 간에 물고 뜯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비용만 많이 들고요. 공격 대상만 되고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게 대표 키워드예요. 일단 사장님들 입장으로는 제일 앞에 띄우고 싶은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일 거예요. 그렇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표 키워드로 시작했더라도 점점점 세부 키워드로 가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 키워드 중에서 만약에 제가 요 위쪽에는 이제 여성 의류 적어놨죠. 여성 의류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여성 의류라고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게 만약 스커트다. 그럼 스커트를 찾을 테고 뭐 롱스커트, 뭐 미니스커트 또는 뭐 A스커트 뭐 다양한 스커트들이 있다가 쭉 보다 보니까 아, 난 미니를 사고 싶어. 그럼 미니스커트로 갈 테고 그러면서 이건 좀 길긴 한데 뭐 A라인 스커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이게 이제 세부 키워드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는 대상 범위가 넓고 조회수가 많고요. 경쟁도 치열하고 검색 상위 노출이 좀 어려운 게 대표 키워드라면 일단 세부 키워드는 당연히 대표 키워드보다는 경쟁이 적어요. 아무래도 검색이 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대상 범위가 좁고 조회수가 적고요. 또 그에 대해서 찾는 사람들이 보고 바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부 키워드를 좀 노리셔야 되세요. 자, 대표 키워드에는 브랜드 키워드랑 핵심 키워드가 있고요. 세부 키워드로는 주변 키워드랑 확장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 키워드의 브랜드 키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 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남성 의류, 여성 의류 이런 것들. 세부 키워드의 주변 키워드는 요 브랜드 키워드에 내가 이제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적은 것들이죠. 그래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또는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키워드가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확장 키워드로는 미끄럼 방지 등산화 또는 가벼운 뭐 워킹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테마 키워드로는 시즌 키워드랑 기념일 키워드가 있겠는데요. 시즌에 따라 들어가는 것, 여름, 겨울, 뭐 가을 이런 것들이 이제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철 등산용 아이젠이라든지 롱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즌 키워드에 속하고 기념일 키워드에는 발렌타인데이의 어떤 데이트룩이라든지 칠순 한복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일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키워드, 이제 연예인이 착용했거나 사용했던 상품이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잘 파악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고객의 유입을 끌어올 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사의 어떤 브랜드나 제품 그리고 어떤 단어나 문장을 생각했을 때 일단 연상되는 단어들을 일단 텍스트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적을 때는 마케터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적습니다. 그렇게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는 게 마케팅용 키워드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검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키워드를 잡는다면 세부 항목으로는 성별이나 연령층대로 또는 카테고리나 품목대로 아니면 기능이나 트러블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했을 때 확장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주로 해볼 거는요. 키워드 추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할 건데요.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해서 네이버 트렌드의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자동 완성어랑 연관 검색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 그리고 여러 가지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그 블로그를 만들 때 컨셉이랑 키워드를 제작해서 만들 테고, 콘텐츠를 작성할 때 이런 키워드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작성을 하고, 그에 이제 블로그 활성화를 할 때 뭐 이웃이나 댓글 효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 목적들은 되게 다양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그 컨셉에 맞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된 주제로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에 대해서만 맞추기는 실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나 이슈가 되는 주제를 포스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전문성은 그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 집중하느냐, 여기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일상이나 주제를 포스팅하는 것도 무관하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비중은 이쪽으로 높여야겠죠. 마케팅을 하는 그 컨셉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맞추기가 힘드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좀 연습을 하시거나 활용하실 땐 간단한 어떤 글을 적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한번 적으실 때 이용하셔도 된다 정도고요. 비중은 이쪽이 당연히 높아야 돼요.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블로그를 만드는 거는 이제 조만간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을 입력하고 별명을 적고 소개글 적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책을 우리 받았으니까 한번 책을 좀 볼까요? 이 책은요, 실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상공인 강사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스마트 워크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프롤로그가 있고요. 프롤로그 한번 뭐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차례가 있네요. 차례에서는 박세인 씨의 블로그 마케팅,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 제작하는 거, 인스타그램, 그리고 모두와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이 스마트 스토어 옛날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다뤄둬야 되는 기본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툴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한 책들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얘는 그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선정했었던 책이었고요. 일단 넘겨서 블로그 마케팅 파트부터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블로그 꼭 운영해야 되나? 라고 해서 운영결정법 있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떤 재화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라고 한다면요.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블로그를 사실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면요, 블로그 쓰기 귀찮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글도 되게 많이 써야 되거든요. 한 포스팅을 할 때 1500자 이상 적도록 하고요. 사진도 보통 한 5개 이상은 최소한 올리게끔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래요. 그리고 마케팅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하세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되게 깜깜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해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나요. 약간 꾀를 부리는 건데, 아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찍고 거기다가 샷만 달아서 해시태그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노출이 될 텐데, 아니, 내가 이런 블로그를 다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쇼호스트, 그러니까는 홈쇼핑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홈쇼핑에 보시면 쇼호스트들이 엄청나게 말을 잘해요. 진짜 저 제품 사면 진짜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 저는요, 보통 이제 주문을 하기 전에는 저게 진짜 저렇게 될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네이버를 켜요. 왜냐, 핸드폰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이버 켜서 그걸 적어요. 그 제품을. 그러면 거기 이제 후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후기들을 올린 것들을 보고, 아, 이거 후기가 진짜 괜찮다 싶으면은 다른 후기도 봐요. 또 다른 후기도 봐요. 하나만 안 봐요. 한 두세 개, 세네 개 아마 넘게 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단계에서 제가 어디를 들어갔어요?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을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제품을 쳤을 때 뭘 찾았다고요? 후기. 그 후기가 어디 적혀 있게요? 블로그에. 자, 블로그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좀 쓰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 난 도저히 쓰기가 어려운 시간이야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핑계시겠지만요. 뭐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러면 이제 다른 뭐 돈을 들이는 방법을 써야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수학과외라고 쳐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이버에다가 꼭 쳐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어차피 칠 거예요. 자, 위쪽에 파워링크가 있고요. 아까 여기 비즈 사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거 이제 웹페이지, 그 다음 여기 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수학과에도 이렇게 수학과에를 안 쳐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생이 중학생이면은 중학생 수학과에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지역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광진구 중학생 수학과에라든지 아니면 광진구에 있는 뭐 수학과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를 아까 수학과에서부터 찾다가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세부 키워드를 적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파워링크들이 있어요. 아까 수학과외라고 적었을 때의 파워링크랑 그리고 광진구 수학과외라고 적었을 때의 파워링크는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은 대키워드는요, 아까 막 8,000원 이런다면 얘는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찾는 인원들이 훨씬 적을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수학 과외는 실제 이제 가서 이제 과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실제로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일단은 아까 그냥 수학과외라고 그냥 적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가 있고 실제 상담 고객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기도 하지만 파워링크의 비용은 훨씬 싸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파워링크는 클릭하면은 단가가 아까 뭐 8,000원, 뭐 몇천원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근데 파워링크 다음에 비즈 사이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뷰라는 영역이 나오거든요. 얘가 블로그랑 카페예요. 근데 얘는 광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띄웠다기보다는 얘네들은 우리가 블로그에 쓰니까 얘가 노출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눌러본다고 해서 나한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과연 블로그를 안 해야 될까요? 뷰를 상위 노출시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전문성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요. 전제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보시면요. 얘는 6일 전에 올렸으니까 앞쪽에 그래도 잘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올린 것들 최신성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썼을 때 기존에 이제 글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앞쪽에 띄우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하실 거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글을 적었을 때 상위에 노출시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얘를 상위에 유지시키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블로그의 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얘가 상위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다가 뭐 며칠 내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긴 하겠죠. 매일 쓰는 그 시간 음. 앞에 있는 시간 그 글이 글로 올라가는 거.
그쵸. 최신성만 반영되는 건 아니고 블로그 지수랑 여러 가지가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가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보시면은 최신의 글들이 앞쪽으로 오게 되는 거는 사실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내게 이렇게 상위로 노출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도 매일 쓰기도 할 테고 할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블로그의 어떤 로직 순위에 따라서 위쪽에 이제 올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차이들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아까 요 뷰 탭이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블로그나 카페가 여기 뜨는데요. 이 뷰 탭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지식인은 또 다른 거니까. 그 다음 이미지가 있죠. 여기도 이제 블로그에 띄운 이미지들이 뜨는 거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블로그에다가 우리가 포스팅할 때 동영상을 넣었으면 동영상이 여기 같이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만 노린다라고 해도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아까 블로그 탭 그리고 이미지 탭 그리고 요게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웹사이트에도 뜰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 이런 부분들에 각각에 다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내 노력을 조금 더하긴 하지만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 결정법 꼭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이 저자의 말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키워드를 찾아보면은 블로그의 뷰 탭이 가장 일단은 앞에 파워링크나 빌사이트는 있을 수 있겠죠. 한 3-4번째 정도만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국내에서 요거 밑에서 3번째 줄이에요.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검색 엔진인 네이버의 경우 통합 검색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검색 결과가 나열이 되는데요. 이때의 검색 결과는 바로 키워드 광고비를 지불한 요 파워링크 요 유료 광고가 가장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출 순서는 키워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블로그 지식인 이미지 순일 수도 있고 뉴스 사이트 블로그 이런 순서일 수도 있어요. 이 통합 검색 결과는 네이버의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거나 그 단어를 포함한 글이 가장 많이 작성이 된 활동력 높은 탭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이 탭의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통합 검색 결과가 늘 변동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선호도에 따라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되는 결과는 대부분 비슷하게 노출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뷰티나 요식업, 육아 관련 사업군은 네이버 블로그의 글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뷰티나 요식업은 실제 거기가 어떤 분위기지? 또는 어떤 사용 후기지? 어떤 경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블로그 글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는 사업 분야가 블로그 마케팅에 적합한지가 궁금하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 탭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 3, 4위 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검색을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광진구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에 대한 게 좀 궁금하면은 광진구 신축 빌딩 주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이렇게 파워링크가 앞에 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뭘 찾냐면 부동산을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네이버 부동산에 어디에 매물이 있나 네이버 부동산을 이렇게 볼 테고 그 밑에 보면 또 뷰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찾아보는 그런 부분이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내가 만약에 홍보를 하고 싶은 게 맞다면 블로그는 꼭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글을 보니까 온세미로라는 분이 온세미로라는 블로그가 2022년 4월 26일 날 글을 적은 게 있는데요. 아클레르 광진에서 적혀 있는 이 글은 실제 사진은 22개의 사진을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이호성의 블로그 보니까 며칠 전이에요? 3일 전.
그래서 최근 글이 이렇게 앞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일단 보여지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것도 보여져요. 그쵸? 앞에 있는 애들을 보니까 2021년도에 적은 글들이 있는데 그 뒤에 5일 전 애가 여기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요. 얘보다는 얘네들이 블로그 지수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고 얘네는 블로그 지수 부분은 좀 낮은 거니까 최신 글이라고 했을 때 조금 밑에 내려가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뉴스 있고요. 플레이스 있고요. 뭐 이미지 있네요. 자, 여기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들이 보이는데 이 사진들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블로그 글에 있는 사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블로그를 내가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블로그 안에 있는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 뭐 지식인은 냅두고 여기 웹사이트에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적어보느냐에 따라서 요 탭이 좀 다르게 뜨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페이지에는 화이트닝 화장품이 적혀 있어서 이번엔 제가 그거도 적어볼게요. 자, 그럼 화이트닝 화장품 쳐보니까 첫 번째 파워링크가 뜨고요. 그 다음 네이버 쇼핑이 뜨고 그 다음 뷰 탭이 뜨죠. 여기서 요 인플루언서라는 거는요. 실제 기준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실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방문객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페이지 뷰가 꾸준하게 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를 신청하면 이렇게 승인을 내서 받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블로그예요. 블로그인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블로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체크 표시는 뭐냐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대표라고 적힌 건 카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식인이 많이 뜨네요. 화이트닝 화장품을 찾는 사람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물건 이제 상품이니까 쇼핑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얘가 효과가 어떤지가 좀 궁금할 테니까 아마 이런 뷰도 많이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블로그도 그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니까 화이트닝 화장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만약 화이트닝 화장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쇼핑몰에도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효능에 대한 어떤 후기 글들도 이런 뷰 탭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를 좀 쓰시거나 체험단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인에다가 마케팅을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뭐 유튜브도 할 수 있다면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면서 올리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검색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뷰 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진입을 했을 때 괜찮을지 아닐지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큰 키워드 적어봤어요. 파워링크, 다음 네이버 쇼핑, 다음 인기 주제, 그 다음 뭐 휴대폰 자급제, 뭐 싸게 사는 법, 뭐 미스틱, 뭐 이런 뭐 브랜드 콘텐츠 이런 것들이 나오지 블로그 뷰 탭이 바로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죠? 네, 이와 같이 너무 큰 키워드의 경우는요. 실제로 뷰 탭을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치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이제 휴대폰이라고 치기보다 뭐 노트 뭐 22라든지 뭔가 어떤 기종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요 해보실 거는 한 장 넘겨서 18페이지 빈칸을 채워보자. 이 부분을 잠깐 보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옆에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업종 관련 키워드 해서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때 생각하실 때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마케팅에서는 그 고객을 가상으로 만들어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가상의 어떤
고객을 만들어서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장황하게 하시기가 좀 힘드시다면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어떠한 키워드를 써서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먼저 적으셨다면 이제 그 키워드를 여기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그 순서 있죠? 그 순서를 옆에다 적어서 검색 노출 순위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내 업종에서 사람들이 바람막이 자켓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바람막이 자켓을 이렇게 쳤을 때 파워링크가 나오고 그 다음 네이버 쇼핑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뷰 탭이 나오네요. 뭐 파워링크는 뭐 제일 앞에 떠 있으니까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네이버 쇼핑 그 다음 뷰 탭 그 다음에가 이미지 그 다음 중고거래 그 다음 웹사이트 지식인 비즈 사이트 요런 순서를 적어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업종 관련 키워드 5개 다 채우긴 좀 힘드실 거니까 2개나 3개 정도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검색 노출 순위도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렇게까지 적으신 후에는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어떻게 뜨는지 그것도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블로그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의 매장이나 가게에 간판이나 메뉴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단장하듯이 온라인 또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게 되는 하나의 가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보이게 되는 첫 이미지를 어떻게 단장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거나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 번 나를 접하게 하면서 나를 인지하게 만드는 과정을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마케팅을 다른 말로 규정을 해보자면 노가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노력을 양적으로만 승부하다 보면은 성과도 나지 않고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질적 노력으로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똑같이 블로그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알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블로그랑 그렇지 않은 블로그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세부적인 메뉴 구성이나 설정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죠. 아까 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 분자동 오피스텔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고 해볼게요. 그럼 파워링크가 나오고 네이버 부동산이 나오고 그 다음 뷰 탭이 보이죠. 자,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이 친절한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것을 블로그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블로그의 제목이 친절한 부동산이니까 만약에 내가 군자동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 여기가 부동산에 관련된 블로그구나 이런 생각이 날 거예요. 그죠? 이 글은 2020년 10월 24일 날 올라간 글인데 아직도 여기 버티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가 굉장히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은 글을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포스팅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이 분야에 대해 많이 글을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근력이 되는 거죠. 그 옆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대표 사진이 보이고 50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의 포스팅 안에 50개의 사진을 넣은 거예요. 진짜 사진도 되게 많이 찍는 것 같긴 해요. 자, 뭐 군자동 더스테이 더 디자이너스 오피스텔 전세 및 월세 시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적은 게 검색어가 군자동하고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자동 오피스텔, 그래서 군자동이란 단어랑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시글이 저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진짜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걸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꽤 있었어요. 한 번은 감리사 분이셨어요. 건축하시는 이제 감리사 분이신데 이제 감리사 사무소를 이제 개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거를 포스팅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조만간 들어가겠지만은 블로그 포스팅 실습을 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건설 현장이랑 이런 것들 사진도 많고 경험도 되게 많으신 분이신데 블로그에 제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었냐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101동이에요. 찾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 못 찾아 들어와요. 왜냐면 사실 그분은 101동 건설 현장이니까 아마 그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건설 감리 현장이니까. 근데 101동이면 다짜고짜 101동. 일단 검색 자체가 안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에 이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이 돼서 나오는데 그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예, 적어도 어느 예를 들어 뭐 중계동이면 중계동, 뭐 101동, 뭐 무슨 아파트, 뭐 감리 현장,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으면은 그 안에 키워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걸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진은 역시 건설 현장 사진들을 다 찍어 놓으셨던 게 있다 보니까 잘 나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찾아질래야 찾아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쓰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양적으로만 내가 막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검색이 돼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네이버라는 곳은요. 검색 엔진, 즉 로봇이라는 게 있어요. 크롤러라고 부르는 앤데 걔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검색을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집한 결과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해요.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나는 열심히 글을 적고 사진을 올리더라도 내 글은 노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제목 부분, 여기 이제 내용 부분, 그 다음 요 안에 있는 해시태그들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요런 게 이제 엮인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된 글들이 요 밑에 또 이렇게 나오죠. 요렇게 해서 올려놓은 그런 뷰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뭐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쵸?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보유분 분양하는 그런 분양하는 데구나. 여기는 어때요? 지루한 세상 맛있는 이야기. 그냥 제목만 봤을 땐 맛집 같은데 뭐 원룸 청소 얘기하고 있죠. 그쵸? 만약에 이거는 보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어 보일까요? 아니겠죠. 그쵸? 되게 뜨내기 같이 보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객들이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 글을 적을 때 이 부분이 일단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의 제목이 누구누구 님의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 채로 적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름 부분도 일단 블로그 이름을 내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지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포스팅을 하실 때 포스팅 제목에는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키워드에 한 두세 개 정도가 조합이 돼서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표 사진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위에 이제 오피스텔 관련 정보에서 93개글 안에 있었던 내용 같은데 위쪽으로 잠깐 올려보면은 이렇게 꾸며놨네요. 자, 되게 여기서 보면은 믿음직스러워지지 않아요? 좀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되게 깔끔한 어떤 커리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다가 리베이트를 받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고 소개를 할 뿐입니다. 저랑은 전혀 일면 관계가 없어요. 자, 보면은 고객센터도 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상담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위젯 중에 하나인데 여길 딱 누르면 이 블로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내용
뭐 여길 누르면 뭐 사무실에 대한 내용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해놨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눌렀을 때 오피스텔로 딱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위젯으로 만들어 놨을 건데요. 이 사장님께서 아마 요거를 이제 업체에다가 맡기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업체에서 세팅을 해줬는지 세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놓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바는 없지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눌렀을 때 각각의 사이트 또는 각각의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해주실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는 봤을 땐 아쉬운 점으로 보였었어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공지사항인데 공지는 이렇게 5개 올릴 수가 있거든요.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것 중에 내가 상단에 이렇게 앞쪽에 5개를 노출시키고 싶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걸 공지란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건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이제 글이에요. 아까 글에서 보려고 했더니 딴 데로 넘어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여기 군자동 더스테이 오피스텔 전세비 월세 시세 요게 이제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이죠. 블로그에 보니까는 짱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목을 보통은 이렇게 한 번 더 씁니다. 왜냐면 일단 제목 부분에 있는 키워드랑 그리고 본문에도 키워드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눈에 띄게 이런 것들 포인트들을 좀 넣은 걸로 보여요. 이거는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를 구입을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이렇게 명함도 넣어 놓은 것 같고요. 누르면 이렇게 링크로 넘어가게 그렇게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요. 이런 식으로 대지 위치도 적혀 있고 위치라든지 그리고 사진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놓았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좋죠. 그리고 일단 봤을 때 되게 전문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가 만약 다른 블로그에 가서 글을 보았을 때는 훨씬 좀 안 예뻐 보이는 그런 형식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중곡동 뭐 정익 제이타워 이게 뭐냐면요. 다른 내가 이 친절한 부동산이라면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블로그에 다른 날짜에 적은 다른 포스팅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보다가 여기를 보게 된다면 페이지 뷰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보다가 여기를 또 눌러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블로그구나, 정보를 많이 주는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테고 조금 더 상위 노출이 잘 되도록 유도를 해주겠죠. 그런 유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연결돼 있죠. 또 이런 데 눌러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간혹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강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도 넣어 놓았는데 이 동영상이 별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어렵게 찍은 게 아니라 사진들을 그냥 붙여서 슬라이드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여기다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글씨만 이렇게 나오게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동영상 만드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음악도 그냥 음악을 집어넣은 거니까.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포트폴리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이죠. 이런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되게 질적으로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해주는 기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동영상이 지금 3분 17초짜리 동영상이거든요. 그럼 이 동영상을 만약에 뭐 중간에 끊든 언제든 보게 되면은 이 정도의 시간을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 더 소요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블로그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 얘기는 이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블로그다라고 그 블로그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만든 그런 사이트 같아요. 블로그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공감하고 댓글이 있는데요. 이 댓글에 보니까는 뭐 살고 싶어지네요이라고 적었는데 그에 대해 이렇게 답글 달리는 거 보이죠? 그럼 댓글에 대한 답글 부분에 이 닉네임이 이렇게 뜨고 그 옆에 이렇게 그림이 뜨는 게 보이네요. 자, 블로그의 별명은 21페이지예요.
댓글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나 이웃 신청을 할 때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날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예측 가능하면서도 너무 상업적이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짱가 이 이름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뭐 강남 최고의 부동산 블로그 이런 블로그명보다는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뭐 빌사남 이런 식으로 해서 빌딩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블로그 이름과 별명을 지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는 퍼스나콘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퍼스나콘이라는 거는 21페이지 오른편에 보면은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트 모양 그림 있죠. 이런 게 퍼스나콘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개성 있는 아이콘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댓글을 주고받을 때 그 부분이 이제 남들보다 조금 돋보이거나 내 사업이 무엇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참고해볼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쉬운 게 위젯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저는 아쉬웠는데 요런 게 이제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체 제작 위젯을 제작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을 보내고자 하는 목적 사이트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마켓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예를 들어서 뭐 의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의류 소재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쭉 넣어서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각각 뭐 자켓도 있을 거고 원피스도 있을 거고 바지도 있을 거고 이런 류들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내가 블로그로만 상품을 팔지 않고 실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쇼핑몰로 가는 링크도 이런 데다 연결을 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서 제작 같은 어떤 폼을 연결해서 놓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요 블로그 글을 보다가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게 이제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최종적으로 고객을 보내고자 하는 어떤 목적 사이트로 연결할 때 이런 위젯들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젯 부분은 저희가 거의 하반기쯤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각각의 SNS 툴들이 만들어지거든 그 만들어진 툴들의 주소를 위젯으로 연결해서 넣을 거거든요. 위젯은 총 20개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제작을 하시는 데는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가게의 이미지를 단장할 때는 PC 사용자만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사용자를 대비해서 PC에서 보게 되는 것과 같은 첫 화면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는 첫 화면의 홈화면을 반드시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우리가 단장할 때 블로그를 홈페이지형이란다. 블로그를 이제 만드시면서 PC 모양의 블로그를 만드시면서 그 핸드폰에서 블로그를 열었을 때도 비슷하게 보이게끔 좀 같이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조금 뒤로 넘어가서 24페이지를 좀 볼까요? 오늘 저희가 잡을 거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악해야 될 블로그의 목적 키워드 정하기, 키워드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부터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잠시 검색을 했을 때도 키워드가 검색이 돼서 나오기 위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블로그에 적합한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무엇보다도 마케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민해야 되는 게 사실 이 키워드 추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판매자의 경우는요. 판매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검색을 할 단어가 아닌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들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리고 판매용 키워드거나 아니면 자업용 키워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비용만 많이 들고 또는 힘만 많이 들고 제대로 뜨지도 않는 그런 형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를 좀 정하시는 게 좋겠느냐? 25페이지. 자, 앞에 상단 부분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5가지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서 키워드를 뽑아 보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포스트를 작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은 이제 큰 키워드인 춘천 맛집과 같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되길 원하겠지만 운이 좋아서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는 금방 상위 유지가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블로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위와 같은 5화 원칙을 적용했을 때는 대표 키워드가 삽입된 글에 비해서 글의 조회수는 좀 낮을진 모르겠지만 내 비즈니스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고객이 원하는 바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랑 직결이 되는 전환율이 높은 글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 정리를 했을 때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방향성을 두고 글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위에 표를 보시면은 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이런 형식에 따라서 옆에다가 목적을 정리해 놓은 게 보이죠. 자, 넘겨서 26페이지. 예를 들어서 위에 글의 주제에 대한 키워드를 정해보자면 춘천 숯불 닭갈비라는 대표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다락이라는 자사의 브랜드 상호 키워드가 있겠죠. 그다음 단체 회식, 단체 손님, 단체 예약, 직장 회식, 회식 장소 추천, 춘천 직장인, 당일 예약 이런 세부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본다면 아래 정도의 제목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키워드만 나열한 게 아니고요. 키워드의 두세 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키워드의 2개나 3개 정도를 뽑아서 약간 자연어처럼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말하는 대화 말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춘천 숯불 닭갈비 다락 단체 회식 장소 추천해요. 여기에서는 춘천 숯불 닭갈비라는 대표 키워드가 들어갔고요. 다락이라는 상호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갔고요. 단체 회식 장소 또는 단체 회식 장소 추천이라는 세부 키워드가 들어갔죠. 여기서 단체 회식 장소 추천이라고 했을 때 추천, 단체 회식 장소 추천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정해져서 제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춘천 사는 직장인 여러분 단체 회식은 숯불 닭갈비 다락에서 하세요. 자, 이거는 어때요? 춘천 직장인 단체 회식이라는 세부 키워드가 쪼개져서 들어갔죠. 숯불 닭갈비 그리고 다락 이런 것들이 각각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에서도 단체 회식 장소, 숯불 닭갈비, 다락 이렇게가 들어갔네요. 자, 네 번째에서는 회식 장소 당일 예약, 춘천 숯불 닭갈비, 다락 이렇게를 가지고 키워드를 뽑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표 키워드는요. 닭갈비가 사실 제일 큰 키워드겠죠. 여기서 조금 더 나눠지면은 춘천 닭갈비, 좀 더 나눠지면 춘천 숯불 닭갈비 이런 형식으로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내 사업은 명확해지면서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상호를 알리는 브랜드 키워드는요. 항상 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브가 돼야 돼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안 적혀 있어요. 그죠? 물론 이 제목엔 적혀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에 보면은 포스팅 할 때 대표 이미지에는 넣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적는 형식으로 해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곳들은요, 요런 데다가 이제 본인 키워드를 넣기도 해요. 브랜드 키워드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가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넣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블로그를 저품질로 밀어넣는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자주 반복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가끔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글에 넣는 사진에 바로 요거죠. 뭐 이미지 서명처럼 넣는다든지 그렇게 또는 사진의 상호가 보이게끔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고객이 어찌됐건 간에 반복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부 키워드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할 건데요.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 또는 상위 노출되어 있는 타 업체의 글에 포함된 키워드를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자동 완성어라는 건 관련 단어 중에 사람들의 조회가 많이 된 단어를 자동 완성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을 이렇게 적을 때요. 군자동을 적으면 군자동 맛집, 군자동 아파트, 군자동 빌라, 군자동 날씨, 군자동 카페, 도서관 등등이 나오죠. 얘네들이 사람들이 군자동 할 때 많이 관심을 갖고 친 거예요. 이런 걸 자동 완성어라고 해요. 그러면 군자동에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고자 하는 사람 또는 뭐 전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이런 내용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자동 쳐보니까 아파트, 빌라, 전세 이런 거 되게 많이 찾네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왜 찾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객의 마음에 들게 풀어서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동 완성어인 거고요. 연관 검색어라는 건 뭐냐? 아까 제가 군자동 그래요. 뭐 군자동 아파트라고 쳤다고 보죠. 그럼 요 옆에 보면 군자동 빌라라는 게 뜨잖아요. 요런 게 연관 검색어예요. 연관 검색어라는 거는 글의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하나의 글을 보고 연속적으로 다음 글을 찾아보는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추천해서 올려놓는 게 연관 검색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건대를 놀러 가요. 그럼 건대 맛집이라고 제가 만약에 쳤다고 한다면 건대 맛집을 찾는 사람들이 건대 맛집이라고는 찾지 않아요. 왜냐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고 또 여러 가지를 찾겠죠. 뭐 건대 입구 맛집, 건대 롯데백화점 맛집, 건대 스타시티 맛집, 파스타 맛집, 점심 맛집, 뭐 건대 술집, 어린이대공원 맛집, 건대 놀거리, 건대 카페 이런 것들을 연관 검색어로 찾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글의 연관도가 높은 단어를 보여주는 게 연관 검색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대에서 어떤 음식점을 한다면 이런 연관 검색어들을 좀 활용해서 나한테 필요한 연관 검색어를 본문에 적절하게 삽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죠. 자, 그래서 자동 완성어나 연관 검색어에 나온 단어를 본문에 적절하게 삽입하고 그 키워드를 고객이 왜 검색했을지를 생각해서 글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만큼 고객이 원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었을 때 위에 회식 장소에 대한 닭갈비 추천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요. 본문 그 내용에 춘천 닭갈비 골목 주차라는 자동 완성어가 떴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 자동 완성어를 쓴다라는 거는 고객이 왜 그거를 찾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춘천 닭갈비 골목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근처는요, 춘천 닭갈비 그 가게는 가게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주차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주차할 공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골목 주차를 찾아보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회사에서 우리 만약에 그 음식점에서 주차가 가능하다면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차를 주차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대요. 춘천 닭갈비 골목 주차 힘드셔서 늘 차 세울 때 찾느라 밥때 놓치셨었죠? 춘천 다락에 오시면 넓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어서 주차 고민 없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은 주차가 걱정이 돼서 그 검색어를 쳤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고객의 어떤 문의, 어떤 궁금한 사항, 요게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문장에 단어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녹여주시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목표 키워드는 늘 검색하는 습관을 갖고요.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를 넣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위 노출된 글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전문 마케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를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의 반응이 많은 글, 즉 공감이나 스크랩이 많은 글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블로그 글에서 사용한 키워드를 찾아서 고객의 니즈를 검증할 수가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보죠. 아까 그러면은 친절한 부동산 쪽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군자동 아파트, 혹시 여기도 친절한 안 뜨네? 콩이네가 뜨네? 그러면 뭐 일단은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이었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사이트에서 컨트롤 F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검색창이 뜹니다. 여기다 군자동이라고 쳐보고 보면은 이 포스팅 안에 대략 한 8개 정도의 군자동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요 근처를 보면은 금일 소개해드리는 분자동 오피스텔이 입주하는 현장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부드럽게 글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자동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지만 마구잡이로 넣은 게 아니라 글이 이어지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쓰는 방식인 거고, 오피스텔도 한번 이렇게 쳐보면 요 안에는 지금 23이라고 적혀 있는 게 위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돼서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있는 건 뭐 열하나라고 치죠. 뭐 12, 13, 14, 15, 16, 17, 한 17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 지금 친절한 부동산이랑 카테고리에도 보면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피스텔 쪽으로는 연계가 아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관련 카테고리 정보에 보니까 위쪽에는 이렇게 자기네 로고를 보이게끔 해서 어디서든 자기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이런 로고가 보이게 브랜딩을 해놓은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위 노출된 글들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요, 그 글의 키워드가 어디에 적혀 있고 그게 몰려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 글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시면서 상위 노출된 애들을 좀 분석을 해 보시면은 내가 상위 노출을 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 보시는 게 필요할 테고요. 28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내 비즈니스에 대한 키워드를 정할 때는 내가 사용하는 나의 사용 언어가 아니라 고객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를 파악해서 그들이 어떤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내 사업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 관찰을 하시는 게 또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블로그에 이제 글을 적기 위해 키워드를 뽑으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었던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라는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트렌드 이렇게 적으셔도 나와요. 자, 네이버에다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네이버 트렌드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정보인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데이터랩 홈, 데이터 뭐 검색어 트렌드, 쇼핑 인사이트, 지역 통계, 대출 통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데이터랩 홈에서는요, 인기 검색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패션 의류 또는 패션 잡화에 대한 인기 검색어들을 보시면 어떤 게 인기가 있나 이런 거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어 트렌드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찾아서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극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캠핑이라는 단어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둘 건데 지금 2022년이니까 2021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냥 1년치를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프를 좀 이쁘게 보려고. 자, 어쨌든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보면 언제 캠핑을 많이 떠나는지 이런 것들이 검색이 돼서 보여지죠. 이런 트렌드를 뽑아서 볼 수 있는 곳이 검색어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가 보이는데요. 제가 캠핑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적어 보니까 지금 한 4월에서 5월쯤인 것 같아요. 그쵸? 5월 달에 일단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높게 나왔네요. 봄, 가을이 캠핑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때구나. 이런 어떤 키워드를 트렌드를 뽑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요거를 뽑아서 활용하시는 데는 이렇게 활용을 해요. 만약에 5월달, 지금 5월 초쯤으로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캠핑용품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5월 초부터 블로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캠핑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찾기 전에, 높아지기 전에 한 2, 3개월, 한 1, 2개월, 1, 2개월 전부터 쌓아서 포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포스팅의 수가 많고 블로그 지수가 그만큼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무렵대 검색을 했을 때는 상위에 쉽게 나오는 그런 상태가 돼 있겠죠. 가을도 뭐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키워드 트렌드를 이용하실 때는 내가 블로그를 언제부터 좀 쓰시는 게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좋을지 그런 걸 이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괜찮겠고요. 자, 쇼핑 인사이트로 가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분야 통계에 보시면 패션 잡화, 뭐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만약 패션 잡화 중에 여성 의류를 내가 팔고자 하고, 잡화가 아니네요. 패션 의류네요. 그러면 여성 의류를 팔고자 하고, 그 중에서 내가 팔고자 하는 게 만약에 뭐 원피스다. 그러고 1개월간의 사람들이 어떻게를 검색했는지를 찾아보겠다 했다면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클릭량 추이가 나와요. 그러면서 옆에는 이제 인기 검색어가 50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쳐서 원피스를 많이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서스테이브 아일랜드 원피스 이런 거는 브랜드 키워드니까 해당되지 않겠지만 쉬폰 원피스, 뭐 하객 원피스, 여름 원피스, 롱 원피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네요. 셔츠 원피스, 비스테 원피스, 데님 원피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를 우리가 뽑아서 뭐 포스팅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이 외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은 키워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상품명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도 그 블로그에 포스팅에다 이런 키워드를 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보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 통계나 댓글 통계는 그냥 궁금하신 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 일단 가볍게 한 번씩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네이버 광고라고 쳐주세요. 요 네이버 광고는 회원가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회원가입 하시고 쉬었다가 이따가 12시 10분쯤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뭐 10분 정도는 아마 가입이 충분히 되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해서 로그인 하시는 것까지를 먼저 또 해볼게요. 자, 네이버 광고라는 곳은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스 링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파워링크, 플러스 링크입니다. 비즈 사이트 파워링크 또는 쇼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를 할 때 이런 네이버 광고에 들어와서 하는 곳이긴 한데 실제 여기에서 키워드를 적어보면은 연관된 키워드들 그리고 얼마나 조회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가입을 할 거고요. 그런 정보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진짜 광고를 할 때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눌러주시고 가입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해서 쳐보시면 아마 가입하시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또는 신규 가입을 눌러서 네이버 아이디로 회원가입 요거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가입해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체를 광고하고자 할 때는 여기 이제 들어와서 네이버 광고를 하게 됩니다. 광고를 하실 때는요, 비즈머니라는 거를 채워놓고 광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즈머니가 다 떨어지면 광고가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파워링크나 뭐 비즈사이트 같은 것들은 다 클릭당 광고예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비용이 나가는 그런 형식의 광고이고 실제 그 광고에 이제 정해진 액수만큼 이 비즈머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즈 쿠폰은 그때 이제 쌓으시게 되시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실제 만약 광고하실 때는 이쪽에 이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로 광고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은 설명 안 드릴 거고요.
밑으로 보시면 키워드 도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네이버 광고, 네, 다시 한번 로그인 할게요. 네이버 광고의 그 키워드 도구라는 공간인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뽑았었던 연관 키워드들을 좀 적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분자동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자동 빌라라든지 뭐 이런 내가 아까 뽑았던 키워드들 있죠.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조회하기를 눌러 보시면은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군자동 원룸, 오피스텔, 빌라, 투룸, 광진구 투룸, 구이동 원룸 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외에도 그에 관련된 그 키워드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옆에 보시면 월간 검색수라는 게 있는데 PC 모바일에서 있죠? PC 모바일은 이거 PC에서 검색한 거, 얘는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한 수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총 검색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월평균 클릭 수는 검색을 했을 때 아까 그 파워 링크를 클릭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워 링크를 클릭한 수가 뭐 0.3, 0.53 정도 나왔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클릭률인데요. 얘가 이제 모집 단위고 얘가 이제 자쪽이죠. 분모로 얘기하면 얘가 분모 분자 부분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클릭률을 구한 게 PC는 0.6%, 모바일은 2.86%. 보시면 일단 검색이요. 거의다가 제가 적은 키워드는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모바일에서 보면 이 월평균 클릭률도 2.86으로 높게 책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월평균 클릭률을 따져볼 때는요. 일단 1 이상이면 높은 축에 해당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군자동이라는 어떤 동으로 쳐서 들어갔다 보니까 월간 검색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모집 단위, 그러니까 월간 검색 수가 많으면서 월 평균 클릭률이 1이나 2 이상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고 관심을 갖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보니까 군자동 토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10건보다 적게 검색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만약에 제가 군자동 원룸이라고 해서 이 연관 키워드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월별 검색수 추이가 나와요. 그럼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고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했는지 그리고 PC에서 많이 검색했는지가 보이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남성, 여성의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여자들은 모바일에서 많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남성들은 데스크탑에서 많이 검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보시면 보통 이제 부동산 이제 원룸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20대, 30대 무렵이 좀 있는데요. 20대에서 24세 무렵에는 아마 대학생들이 아마 원룸을 찾는 그런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학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도 찾을 텐데 보통 한 49에서 50 정도 되는 이 나이대가 주로 찾겠죠. 네. 네. 일단은 연관 키워드에서는 어느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느냐를 볼 수 있어요. PC든 모바일이든 검색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많이 일어나는 그 트렌드를 일단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고 나이대가 어느 나이대가 많이 찾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월간 검색수랑 월평균 클릭률을 일단 보시고요. 일단 검색수가 좀 많은 것들이 물론 더 좋겠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너무 작은 거보다는 검색수가 많으면서도 내가 쓸만한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얻고 싶다면 그 키워드들을 다시 여기다가 적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럼 그 키워드랑 또 관련된 키워드들이 또 검색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키워드 광고라는 이 키워드 도구라는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아 놓겠다라고 한다면 엑셀로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 입력을 해놓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엑셀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할 것들 정리해서 키워드를 모아놓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으실 거로 보여요. 자, 그래서 키워드, 이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네이버 광고는 이 정도까지 볼게요. 자,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볼 것들을 좀 설계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부분은 내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모레. 자, 두 번째로는 키워드 마스터라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자, 그냥 네이버에다 치시면 돼요. 키워드 마스터. 그러면 키워드 마스터 웨어 이즈 포스트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들어가 주세요. 아까 네이버 키워드는요, 우리가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불편했을 수 있죠. 근데 키워드 마스터는 따로 로그인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좋은 점은 여기다 키워드를 적고 검색을 하면 PC랑 모바일 검색량 그리고 블로그 문서 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군자동 오피스텔이라고 적었을 때 여기에서 키워드가 PC로는 30건, 모바일로는 240건에서 270건 찾았고 문서 수는 총 10,000건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대략 한 38대 1 정도의 비율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군자역 오피스텔 이렇게 쳤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나 봤더니 일단은 더 많아요. PC랑 모바일이. 우리 군자동 말고 군자역 오피스텔이 더 많네요. 그죠? 근데 보시면 조회수는 더 많은데 문서수가 훨씬 적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다 군자동 오피스텔로만 생각을 했단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군자역 오피스텔로 만약 노려보면은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왔는데 그에 비해 문서가 적어요. 3대 1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얘보다 얘가 더 낫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일단 생각하실 때 블로그에 우리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좀 적으면 좋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색은 많은데 문서 수가 좀 적다라고 한다면 노출이 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하신다면 제대로 내가 노출시킬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얘네들도요, 여기다가 쭉 적는 거예요. 뭐 아까 군자, 그럼 역, 빌라 뭐 이렇게 쳐볼게요. 그럼 군자역 빌라를 쳐보면은 뭐 총조회수는 몇 개인데 문서수가 몇 개다 이게 보이죠? 군자역 빌라 전세 요거는 몇 개가 된다. 뭐 군자역 신축 빌라는 몇 개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거를 물론 엑셀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마스터는 일단은 좋은 점은 총 조회수별 문서수를 알 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볼 수 있겠죠. 오늘 요건 좀 괜찮네요. 잘 나왔네. 그죠? 자, 키워드 마스터 한번 보셨고요. 이번엔 검색 한 번씩 해보시고 셀러 마스터로 가볼게요. 요건 광고니까 닫으시면 돼요. 자, 셀러 마스터는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활용하시면 할 것 같아요. 린넨, 원피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면은 쇼핑 연관 키워드의 린넨 원피스는요. PC 모바일에서 41,000건 정도를 조회를 했는데 상품은 59만 5천 건 정도가 있대요. 비율이 14% 정도, 14대 1 정도 되네요. 예를 들어 핑크 린넨 원피스, 민소매 린넨 원피스, 여름 린넨 원피스, 또는 빅사이즈 린넨 원피스 이렇게 쳐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검색량별 상품 수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쳤을 때 상품 수가 만약에 많지 않은데 조회가 많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진입하기가 쉽겠죠. 네,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네들도 엑셀로 다운받아서 내가 이런 키워드들 다 적어놓지 않고 저장해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시간 검색어는요, 그냥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찾아보나. 왜 우리 네이버에 원래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지만 요즘 안 나오잖아요. 그 실시간 검색어가 나오는 공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맨 위에 Where is post. 여기는 뭐냐면 내 블로그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우리 경쟁사에 블로그 주소를 적었을 때 블로그에 포스팅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블로그 주소를 적어보면요. 이 블로그에 각각 글을 쓴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블로그에 글을 쓴 것들이 언제 썼는지 그런 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상태가 여기 X가 나온 거는 검색에서 지금 노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들어가서 글을 뭐 바꿔본다든지 요 제목을 바꾸거나 내용을 살짝 바꿔보시면은 상태가 제대로 떠요. 그래서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 키워드 적는란이 있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제가 서울 근교 전주 한정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글은 순위 3위로 뜨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각각 우리가 네이버에서 다 검색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제목에 키워드를 적었을 때 네이버에서 몇 등으로 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서울 근교 전주 한정식을 보니까 여기 소소한 하루 일상, 그 다음 버터컵이 맘대로, 그 다음에가 LA 일상 리뷰죠. 요게 제 서브 블로그거든요. 자, 이 서브 블로그에 지금 보시면 간장게장이 맛있는 서울 근교 한정식 맛집 소리마을 전주 한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지금 요게 지금 정확히 세 번째 있는 게 보이죠. 제 블로그를 가지고 소개를 해본 건데요. 다이소 신발 접착제를 찾아서 보니까 이거는 7번째 순위에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따라서 순위가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서울 근교 아니야 간장게장, 이거는 키워드 엄청 크죠. 이 키워드로 검색하면 순위가 당연히 안 뜨겠죠. 너무 크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니까. 그래서 키워드에 따라서 순위가 몇 등에 뜨는지가 다 다를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보시고, 내가 원하는 어떤 키워드에 순위가 몇 번째 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용도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친절한 부동산이 잠깐만요. 꼭 여기로 넣을 필요는 없겠다. 꼭 여기 그거 해줄 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블로그의 어떤 포스팅인데 여기 블로그 주소를 복사해서 내 거 아니고 딴 사람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되겠죠. 빼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5월 10일, 5월 9일, 5월 5일, 5월 4일, 5월 3일, 5월 2일, 4월 28일, 4월 20일 거의 보시면은 마케팅을 생각하시거나 앞쪽에 띄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발행일이 이렇게 거의 매일마다 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조금 그래도 좀 뜸을 들이고 올리시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뭐 같은 날 여러 개, 뭐 3개까지 올리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만약 경쟁사의 블로그가 있다면 그 경쟁사는 발행을 언제 발행을 하고 있고 어떤 블로그를 올렸으며 그 블로그의 키워드에 대한 순위까지도 뽑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실 때 되게 좋은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블랙키위는요, 트렌디한 키워드를 제공해 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 이슈 키워드와 키워드별 실시간 검색량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키워드 마스터보다 더 구체적으로 뽑아주기는 해요. 이 블랙키위의 특징은 월간 문서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그것도 제공해서 보여준다라는 게 정말 좋은 점이긴 하지만 얘는 1분당 3개의 키워드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키워드 마스터에 비해서는 서브 용도로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랙키위 가서 한번 조회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네이버에다가 블랙키위. 자, 그럼 이렇게 블랙키위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 사이트가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키워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관심 키워드를 여기다 적어보세요. 아까 적었던 거 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분자역 오피스텔. 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로봇 인증을 하라고 떠요. 그럼 아닙니다. 체크하시고 데이터가 이제 수집돼서 나오면 이걸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도매꽃 광고고 이 밑에부터. 자, 이거 제가 쓴 키워드는 C등급 정도 되는 키워드래요. 네. 그리고 월간 검색량을 보니까 PC 모바일에서 1770건 검색을 했는데요. 월간 그에 비해 콘텐츠 발행량은 블로그 90개, 카페 72개, 뷰 해서 이 두 개 합쳐서 16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간 콘텐츠 발행량의 물음표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여기 찍어보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발행된 콘텐츠인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는 키워드 마스터에서는 총 그 발행량으로만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월별 발행량으로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월간 발행량으로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5월 예상 검색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컨텐츠 포화 지수를 보니까 뭐 군자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카페도 좀 낮대요. 그럼 더 많이 써서 노출을 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키워드, 연관 키워드 20개 뽑아준 거 확인해 보시면 월간 검색량과 블로그가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월간 검색량이 많으면서 누적 발행량이 혹시 적은 게 있다면 그거는 좀 뽑아 보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검색 트렌드 보시면은 이렇게 월별로 트렌드가 보이고요. 검색 비율과 요일별 비율, 그리고 PC 섹션 배치. 오늘 우리 이거 아까 다 적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얘가 뽑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봤을 때, PC에서 봤을 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뜨는지. 지금 보니까 군자역 오피스텔은 PC에서는 4번째 뜨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3번째 뜨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네요. 그리고 만약 뷰 영역에서 5개의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5등 안에만 들면은 모바일과 PC에서 내 컨텐츠가 바로 보이는 상태가 되겠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로그인한 후에 보이는 건데 굳이 뭐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로그인을 하셔서 보셔도 되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검색 비율 보이는데요. 분자역 오피스텔은 20대랑 30대가 많이 찾았고 50대도 찾아본 것 같아요. 아마 20대의 어떤 자취 때문에라도 50대가 이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상별로 검색해보면 여성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뽑아서 보여주는 게 블랙키위라고 해요. 근데 이 블랙키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색이 1분에 3개 정도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마스터에 비해서는 좀 덜 보게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키워드 마스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해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다시 세부적으로 검색하고 싶을 때 이 블랙키위를 쓰시면 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지금 12시 48분이니까 요거 검색해서 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좀 받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아직 설명 안 드렸던 2가지 키워드 도구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뽑는 이유는 실제 이제 알고리즘에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블랙키위 연습 한번 찾아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